지금 내가 이제 설명한 게 그 힌트 생명과학 원으로 준 거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라 해서 텃세라는 게 256쪽에 있고 한 장 넘기면 그 다음에 뭐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이런 게 있다고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한 예들은 시험 볼 때 좀 외워야 됩니다. 이것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좀 잘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 이게 생명과학 원에 있는 내용인데 너네가 배우는 거야. 이거 원래 통합학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거 빼준 거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고 256쪽 위에 보시면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이라는 게 나올 거야. 요거는 너네가 아마 잘 안 보일 거니까 빔 보면서 봅시다. 주기적 변동이라는 것도 나올 거야 이거. 자, 일단 너네 변동이라는 거의 뜻이 뭐냐? 변동은 그냥 숫자가 변한다는 거야. 숫자가 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 자, 개체군의 상호작용은 여태까지 했고 변동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몇 개 봐야 되는데 수가 변할 때 단기적 변동과 장기적 변동이라는 게 있거든. 자, 먼저 단기적 변동 봅시다. 자, 얘가 돌말이 아까 우리 봤던 뭐 해초류. 요 해초류가 돌말의 수가 주기적으로 변동을 하는데 뭐 때문에 변동하냐? 계절에 따라서. 자, 보시면 계절에 따른 영양염료의 양, 빛의 세기, 수온과 같은 환경 요인의 영향으로 개체군의 크기가 1년을 주기로 변동한다. 자, 여기서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돌말의 수가 변한다는 건 돌말의 수가 많아질 때도 있고 돌말의 수가 적어질 때도 있다는 건 이게 개체군의 집단의 크기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돌말이라는 개체군은 돌말의 집단을 포함하는 요 개체군만 얘기하는 거거든. 얘가 수가 많아질 때도 있고 적어질 때도 있어. 개체군 자체의 크기가 변한다는 겁니다. 보면 자, 돌말이 어디에 있는 거냐? 돌말의 개체가 파란색이에요. 요 파란색이 돌말 개체거든. 요렇게 된 게. 자, 그러면 돌말의 수가 이때는 거의 없어요. 근데 겨울철에는 잘 생각해보면 영양염료는 엄청 많거든. 이게 돌말의 먹이라고 생각하면 돼. 먹이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없어, 숫자가. 왜 그럼 없다고 우리는 얘기할 거야? 돌말의 수가 없는 이유는 너무 추워서. 겨울에 너무 춥게 되면은 얘 해초 같은 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자라지 않는다. 근데 이제 조금 따뜻해질 때쯤 되면 돌말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급증하게 되면은 당연히 먹이의 수인 영양염료의 양은 줄어들어야죠. 반비례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영양염료가 계속 줄어들게 되면 돌말이 계속 증가할 수는 없어, 끝까지.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영양염료가 이제 바닥을 치기 때문에 돌말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줄어든 뒤에 이제 여름이 되면은 여름에는 계속 돌말이 없어. 근데 아까 겨울에 돌말이 없는 이유랑은 좀 달라요. 왜? 겨울에는 영양염료인 먹이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추워서 없던 거야. 근데 여기에는 이젠 영양염료 자체가 없어요. 왜? 너무 뜨거우면 수온이 너무 높으면 영양염료 자체가 못 자라거든. 이게 먹이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돌말도 별로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가을철로 넘어가면은 이제 조금 수온이 낮아지니까 영양염료가 좀 늘어납니다. 그럼 영양염료가 늘어나면서 돌말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긴 해. 그러다가 돌말이 증가한 다음에 다시 그대로 바닥을 찍어요. 그러니까 결국 돌말은 가을이나 겨울에는 많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온도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온도에 의해서 잘 자라지만 영양염료의 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돌말이 많이 자라지 않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런 식으로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매년. 요게 이제 변동이고 그 다음이 이제 피식과 포식에 따른 개체군 내의 변동이거든. 너네 피식자가 뭐고 포식자가 뭐냐? 토끼랑 여우가 있대. 먹히는 게 여우야, 토끼야. 토끼가 먹히니까 먹히는 애를 피식자라고 하냐, 포식자라고 하냐? 피식자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눈신토끼와 쓰라손이라는 게 나오는데 얘가 거의 그 고양이과 동물 중에 산 속에 사는 애들 중에 거의 최상위 포식자예요. 그 다음에 눈신토끼가 나오는데 여기서 간혹 나오는 게 이런 개념이 나온다. 변동되는 게 이게 A종이래. 근데 B종은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된대.
그럼 뭐 마지막에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먼저 판단을 해야 돼. A종과 B종이 피식과 포식의 관계라면 A종이 피식자니 B종이 피식자니? 즉 여우와 토끼 중에 토끼 고르라는 거야. 토끼. 누가 토끼야? A가 토끼입니다. 이게 토끼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토끼가 적은데 여우가 급증을 할 수가 없어. 그 다음 토끼가 증가하는데 여우는 왜 줄어들어?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우리 뭐라고 외우는 게 제일 좋냐? 먼저 증가하는 게 피식자입니다. 먼저 증가하는 게. 피식자가 먼저 증가하니까 포식자 입장에서 먹이가 많아지니까 좋아 증가해. 근데 포식자가 많아지면 이제 토끼가 많을 수가 없죠. 토끼가 줄어드니까 다시 여우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변동이 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토끼가 파란색이거든? 그래서 파란색이 먼저 급증을 해야 돼. 그럼 파란색이 급증함에 따라서 스라손이라는 포식자가 증가합니다. 포식자가 증가하니까 토끼가 이제 다시 감소하죠. 그럼 토끼가 감소했으니까 또다시 포식자도 감소. 이게 이제 계속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자, 대신 어느 정도의 주기성을 갖냐면 일반적으로 10년 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한 칸 점선이 10년이야. 그래서 여기서 증가했다가 그 다음 증가했다가 그 다음 증가했다가 그 다음 증가했다가 거의 10년 정도죠. 그래서 이걸 장기적 변동이라고 해. 자, 위에 거는 단기적 변동은 1년에 계속 변하는 행동을 단기적 변동을 하고, 얘는 장기적 변동 10년 정도를 주기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단 중요한 건 위에 건 개체군이 변하는 건데, 이건 같은 개체군인 스라소니와 눈신토끼의 개체군도 변하지만 어디에 상호작용을 할래? 이게 군집 내 상호작용이에요. 군집 내 상호작용. 자, 그래서 군집 내 상호작용 이제 들어갑니다. 군집 내 상호작용은 지금 내가 얘기했던 첫 번째가 피식과 포식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피식자가 먼저 증가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먹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포식자도 증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군집 내의 상호작용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여기서부터 이해 잘해야 돼. 첫 번째는 이제 피식 포식이고 공생과 기생이 나와요. 근데 너네들도 공생이 뭐고 기생이 뭔지는 알 거야. 이걸 좀 더 세부화 시킬게. 공생 중에 상리공생이라는 게 있고 편리공생이 있어요. 그 다음 기생이 있어. 자, 그러면 A종과 B종을 예를 들게. 상리공생이 뜻이 뭐겠니? 상리공생이니까 둘 다 이득이 되는 겁니다. 둘 다 이득이 돼요.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상리공생이 뭐 있냐면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게 있거든? 너네 혹시 뿌리옥 박테리아 들어본 적 있냐? 이게 콩에만 서식하는 애야. 콩에만. 근데 뿌리옥 박테리아는 콩의 뿌리에 살고 있는 세균의 일종인데 얘는 엄청난 행위를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N2죠?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N2를 쪼개서 한 개짜리의 질소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공통 원소가 뭐라고 알고 있냐? 초라고 했죠. 초. CHO. 이거 공통 원소야. 근데 단백질만 뭘 갖고 있어? 내 촌스러운 단백질을 했죠? 촌스러운 단백질 S도 있지만 질소가 중요해. 이 질소는 무조건 단백질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애예요. 그럼 그 질소가 있어야지만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데 인간이든 동물이든 사용할 수 있는 질소의 형태는 한 개짜리 질소예요. N 한 개짜리. N2는 절대 이용 못해. 자, 만약에 N2 자체를 이용하면 우리 공기에 지금 질소 존나 많잖아. 우리가 먹으면 그냥 단백질 나올 수 있다 이거야. 못 만들어요. 반드시 질소를 고정시켜주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게 생명체 중에 거의 유일하게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러면 뿌리옥 박테리아는 콩에 살고 있는 콩과 식물에만 뿌리에 살 수 있거든. 그러면 뿌리옥 박테리아에 콩이 서식지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럼 서식지를 제공했는데 장점이 뭐냐? 뿌리옥 박테리아가 하나짜리 질소를 만들지.
그럼 그걸 콩이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럼 콩이 무엇을 만들기가 쉬워? 단백질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콩의 단백질 함량이 높은 거예요. 다른 식물들보다. 다른 식물은 거의 없어 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콩을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하는 게 그만큼 많은 질소를 먹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럼 결국은 뿌리옥 박테리아 입장에서도 서식지를 제공받았으니까 장점이고, 콩도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질소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장점이죠. 이렇게 둘 다 이득이 될 때를 상리공생을 합니다. 자, 근데 한쪽에서 이득이 되지만 다른 쪽에는 이득도 손해도 없는 경우를 편리공생이라고 해요. 자, 이러면 누가 있을까? 편리공생은 그 고래에 그 혹등고래 같은 애들 그 등에 붙어 서식하는 따개비 같은 애가 있어. 조개 같은 새끼가. 고래 등에 살아, 그 새끼는. 근데 그 따개비는 고래 등에 서식을 하니까 거기서 생존의 장소를 제공받기 때문에 장점이에요. 근데 고래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 걔가 살든가 안 살든가 먹이사슬에 연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이야. 그래서 장점도 없고 단점도 없어요. 한쪽만 이득을 보는 관계를 편리공생이라고 그래. 그럼 기생은 뭘까? 한쪽은 이득을 보는데 다른 쪽을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봐. 이게 기생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기생이 누구 있냐? 모기새끼죠, 모기새끼. 우리 인간들의 피를 다 뜯어먹고 살잖아. 그럼 걔는 이득이 돼. 그걸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모기한테 뜯기면, 잘못 뜯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뇌염이나 말라리아 걸려서 뒤질 수도 있잖아. 이건 마이너스야. 이득도 손해도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여름철에 모기 걸리면은 이득도 손해도 없는 거야? 100% 손해 아니야? 여름에 모기한테 한 20방 쏘였대. 그러면은 막 십자로 막 만들고 별 지랄해도 간지러 뒤질 거야 그냥. 그래서 이건 손해입니다. 이건 각각의 질병을 또 야기시키기 때문에 손해라고 해요. 근데 이걸 그래프로 가끔 그려줘. 잘 봐야 돼. 여기 개체 수입니다. 시간이에요. 근데 A종과 B종을 단독 배양했을 때 A종은 이렇게까지 서식할 수 있대. 따로따로 배양한 거야. B종은 여기까지 이렇게 서식했대. 누가 많이 살았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독 배양시키면 여기까지 살 수 있더라. 근데 상리공생이라 칩시다. 상리공생. 상리공생이면은 둘 다 이득이 되지. 그럼 살아가는 게 더 장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A종도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 B종도 숫자가 늘어나요. 요게 상리공생의 결론이에요. 같이 살았을 때는 둘 다 이득이 됩니다. 근데 편리공생은 어떻게 될까? 편리공생은 한쪽은 이득이지만 한쪽은 이득도 손해도 아니지. 지금 A는 이득을 받고 B는 아무것도 안 받았기 때문에 B는 원래 혼자 살았을 때나 같이 살았을 때나 똑같아요. 대신 A종은 증가하게 돼. 근데 기생은 어떻게 돼? 한쪽은 이득을 보지만 A종은 이득을 보지만 B종은 손해를 봐야 돼. 그러면 개체 수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요게 기생의 결과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끗 차이야. 한쪽은 무조건 이득을 보고 다른 쪽이 이득을 보냐? 이득도 손해도 없냐? 손해 보냐? 이걸로 상리공생, 편리공생, 기생을 나눕니다. 자, 세 번째 군집내 상호작용. 세 번째가 중요해. 경쟁입니다. 경쟁. 자, 이거는 거의 뭐 너네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쌍남자 집단이야. 자, 쌍남자 집단 A가 있어. 근데 또 쌍남자 집단 B가 있어. 근데 요 집단과 요 집단이 먹이의 종류나 서식지의 종류가 겹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전쟁. 널로 와. 나 여기서 좁아서 못 살겠다. 얘도 그래. 그래? 나도 좁아서 못 살아. 죽이자. 싸워서 한 명이 죽어요. 죽을 한 명이 아니지. 한 개체군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싸워. 이게 말 그대로 경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도 여기다 한번 표현해 볼게. 원래는 A종과 B종이 단독 배양했을 때 이렇게 살았대. 이건 따로따로 배양했을 때야. 그런데 같이 배양했어. 근데 같이 배양했는데 A종이 이긴 거야, B종을. A종이 B종을 이기게 되면 B종이 어떻게 될까? 이 집단이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물론 완전 없어질 수도 있고 거의 없어질 수도 있지만 거의 그냥 전멸 가까워요. 다 대신 A종이 중요한 거야. A종이 어떻게 될까? 같이 배양했을 때 B종은 거의 밀려. 이 서식지에서
도태됩니다. 근데 A종이 어떻게 될까? 세 개의 방법밖에 없어. 늘어나든가, 그대로든가, 줄어들든가. 세 개밖에 없어. 답이 뭘까? 줍니다. 줄어요. 자, 근데 A는 왜 줄어?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 전쟁이랬지.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싸웠대. 우리나라가 결국 이겼어. 그럼 우리나라가 이득을 본 거야? 아니지. 우리나라도 전사자들이 많죠. 똑같은 거야. B종은 완전히 전쟁에서 패배한 집단인데 A종이 이겼다 하더라도 전사자가 있다고. 그래서 A종도 약간은 종수가 줄어듭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다. A종이 지금 B종을 이겨서 도태시켰잖아. B종을 아예. 이걸 뭐가 적용되었다라고 하냐면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이렇게 원리를 얘기해요. 이건 경쟁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원리야. 그래서 경쟁을 하게 돼서 한 종이 도태돼서 없어진다면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거. 그렇다면 누가 경쟁할 건데? 어떤 집단이 과연 경쟁을 할까? 자, 제일 쉽게 얘기할게. 사자랑 호랑이가 경쟁할 수 있나? 못해요. 자, 두 번째. 그럼 사자랑 사슴이 경쟁을 하나? 사자랑 토끼가 경쟁을 해? 안 돼. 쉽게 보면은 내가 성질이 굉장히 괴팍해. 근데 나랑 경쟁할 대상이 너네는 아닐 거 아니야. 누구랑 경쟁을 하는 거야? 내 친구들이랑 경쟁을 하는 거지. 경쟁을 하더라도. 결론이 뭐냐면 경쟁을 하려면 대상이 비슷해야 돼.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집단. 이 집단만 경쟁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생태적 지위가 겹친다는 표현이 뭐가 겹친다는 거야? 첫 번째 내가 아까 얘기한 거야. 먹이가 겹치든가 아니면 서식지가 겹치든가.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거라도 겹치게 되면 그때부터 경쟁할 수 있어요. 단, 네 번째 군집 내 사고원 적용 중에 분서가 있어. 자, 이거 다시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대로 내가 어떤 학교에 갔어. 학교에 갔는데 나도 난 그런 꼬라지 못 보겠다. 근데 이 새끼도 내 친구도 나도 못 봐. 그럼 죽여. 그럼 싸우는 게 경쟁이야. 쌍남자라 했지. 근데 분서는 뭐냐? 평화주의자예요. 분명히 겹쳐 이게. 근데 야, 우리 싸우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둘 다 손해니까 평화주의자. 간디야, 간디. 싸우지 말자. 그리고 어떻게 해? 나눠 사는 거예요. 얘는 나눠 살기입니다. 자, 실제 분서에 예가 있어. 첫 번째 강이야. 강에 은어라는 물고기와 피람이라는 물고기가 서식지가 겹칩니다. 먹이도 겹쳐요. 근데 이제 은어랑 피라미가 그럼 같은 생태적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싸워야 돼. 그냥 싸우기가 싫은 거야, 얘네들은. 야, 우리 싸우지 말고 나누자. 그래서 가운데에는 은어만 삽니다. 양쪽에 여기에 피라미가 살아요. 그래서 서식지를 나눠가지고 야, 우리는 싸우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그냥 각각의 서식지에서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나눴어요. 그럼 또 이제 가끔 그러지. 그럼 쌤, 은어가요. 일로 안 와요? 피라미 한 마리도 안 와요? 아, 오기야 오겠지. 집단 자체의 서식지는 일단은 결정이 되고 글로 가면 거기서부터 나도 몰라. 근데 서식지를 일단 나눠서 합니다. 이거에 대한 또 예가 새야. 자, 너네 생각 잘해봐. 딱따구리가 어디에 있냐? 딱따구리가 여기에 있냐? 아니, 딱따구리는 무조건 여기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서식지가 나눠서 사는 것 중에 아래쪽에 사니까 지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만들려고 석대를 박는 거야. 여기 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새들도 위에만 사는 애가 있고 중간에 사는 애가 있고요. 아래쪽 사는 애가 있어요. 이게 나눠서 사는 겁니다. 예, 실제로 모든 새가 같은 거의 동일한 나무의 위치에 살아요. 이게 분서의 결론이야. 그럼 분서는 싸우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되었다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경쟁만 이 원리가 적용되었다라고 불러요. 자, 지금 이 정도 수업을 하면 이제 너는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들 거의 다 얘기를 한 걸 거고, 지금 내가 중간중간 요 책에 중간중간 빼먹고 수업한 거거든. 중간중간은 너네 학교에서 잘 안 내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제일 많이 나와.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게 군집 내 상호작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어디 나오냐면 269쪽에 나와요. 269쪽 군집 내 상호작용이라고 해가지고 종간 경쟁, 이게 경쟁입니다. 2번이 분서라고 나오지. 그 다음에 270페이지 보시면 공생이 있고 뭐 상리공생, 편리공생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기생이라는 게 나오죠. 이 정도 나오고 그다음 한 장 넘겨봐. 그 다음이 나오는 게 포식과 피식입니다. 요 정도 개념만 아마 배울 건데, 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너네 학교에서 요 정도까지 배워. 근데 아주 잘못돼서 더 추가가 되면 골치가 아파진다. 그거 만약에 여기서 학교에서 더 했다 그러면 나한테 빨리 얘기해 줘야 돼. 그럼 내가 추가로 더 수업할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까지가 너네 학교에서 나오는 생명과학 원 내용이에요. 자, 이제 우리 문제 한 개만 풀고 뒤로 넘어가자. 자, 맨 뒤에 펴. 맨 뒤에 277페이지에 17, 19 두 문제만 풉시다. 맨 뒤에 17번, 19번. 내 기억으로 17번 문제가 2년 전에 나왔던 너네 시험 문제랑 거의 비슷해. 이거 따개비 얘기 한번 나왔어. 그 다음 19번 문제는 작년에 나왔던 문제랑 거의 흡사하다, 비슷하다 보면 돼. 자, 한번 봅시다. 이거 뭐 안 외워가지고 어쩔 수 없긴 한데, 여기서 내가 요건 얘기했죠? 혹등고리 따개비. 근데 요거는 내가 얘기를 안 했지만 나무와 겨우살이. 요게 뭐의 예인 줄 아니? 나무의 겨우살이가 피면 나무가 잘 못 자랍니다. 즉, 뭐다? 기생입니다, 기생. 이 정도만 알면 되고 나머지 건 되겠어. 자, 여기 먼저 풀게, 17번. 자, 먼저 지금 따개비라는 게 뭐 조개의 일종인데, A와 B가 이렇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따로 살았을 때를 확대해 보니까 달랐다는 거지. B는 원래 여기만 살았던 애거든. 근데 A가 문제야. A는 원래 다 살 수 있어. 근데 B랑 같이 살 때는 A가 이 밑으로 못 갑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서식지가 겹치는 요 지역에서는 A와 B가 뭐 한 거야? 그 서식지를 두고 경쟁한 거죠. 경쟁한 결과 A종이 졌어요. B종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A종은 여기에 아예 못 살고 B종만 살 수 있어요. 이거 분설을 하면 안 돼. 분설을 하려면 나눠야지. 아니야. B종과 A종이 여기에서는 경쟁을 하는 결과 B종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기억 봐봐. A와 B는 생태적 지위가 겹친다. 겹쳐요, 여기. 여기는 안 겹쳐. 여기만 겹치는 거야. 그 다음 니은 보기. 가에서 A의 분포 하한선은 B의 공생. 뭔 공생이야, 이게. 공생 안 한다니까. 경쟁이에요, 이건 경쟁. 공생은 상리공생, 편리공생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 얘도 둘 중에 하나가 이득이 돼야 된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A종은 여기 못 사니까 손해입니다. 근데 싸운 흔적을 여긴 못 보겠지만 싸우면 경쟁하면 B종도 수가 줄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공생은 절대 아니고 디귿. 나에서 B의 분포 상한선은 위로 건조에 대한 내성에 의해 결정된다. 자 보시면 평균 수위가 여기거든. 근데 B종은 딱 봐도 이 평균 수위 위로 못 가. 그럼 우린 뭐라고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야? B종은 조금이라도 물이 있는 지역에서만 서식할 수 있고 물이 없으면 서식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B의 분포 상한선은 건조에 대한 내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게 맞겠지? 네, 건조에 대한 내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포 상한선이 점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답이 4번이에요. 자, 요런 문제 유형은 요 자료를 잘 해석해야 된다. 자, 일단 얘가 기생이라고 나왔어. 마이너스랑 플러스죠? 그러니까 한쪽은 마이너스 되니까 다른 한쪽은 이득이 있고 한쪽이 손해를 본다 이런 거지. 자, 그럼 기억이라는 건 뜻이 뭐냐? 기억은 계체군 1번과 2번이 둘 다 플러스야. 둘 다 플러스니까 뭐라고 할래? 상리공생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디귿은 한쪽이 이득인데 한쪽은 손해야. 그럼 쌤 기생이죠. 근데 기생이 있어 이미. 그럼 우리 뭐라고밖에 못하냐? 피식포식이죠. 포식자는 당연히 먹이를 먹음으로써 이득을 보지만 피식자는 이득 볼 게 1도 없어요. 그래서 피식포식입니다. 자, 그런데 리을 봐봐. 이건 둘 다 마이너스야. 둘 다 마이너스면 뭐밖에 없냐? 경쟁입니다, 이게. 자, 그럼 니은은 뭘까, 니은? 니은은 한쪽은 계체군 1번은 플러스야. 근데 계체군 2번은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제로야.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할 거야? 편리공생을 하면 되겠죠. 이 정도의 자료 해석만 해도 비슷한 유형 맞춥니다. 그럼 옳은 거 고르래. 다음 몇 번이다? 4번. 아까 얘기했죠? 혹등고래 따개비는 편리공생에 들어간다 라고 했을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완자는 덮고 지금 주는 생명과학 원이 완자거든? 덮고 우리 개념완성 통합과학 봅시다. 통합과학 개념완성에 이 생태계 파트 뒤에 나오는 게 몇 개 있어. 생태계 평형을 봐야 된다 우리는. 근데 완자의 생명과학 원에는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개념완성을 봐야 돼. 자, 우리 몇 쪽 보냐면 240페이지. 자, 여기는 그닥 어려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칠판 보면서 그냥 수업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생태계 평형이라는 건 얼마나 생태계가 다양성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그 집단이 안정적인 생태계냐 불안정적인 생태계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우리가 먼저 분류를 할 게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이라는 표현을 좀 다르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먹이 사슬은 뭐고 그물은 뭐니? 먹이 사슬은 먹고 먹히는 관계의 한 줄이에요. 한 줄. 근데 그 집단, 그 군집이라 해도 되고 그 생태계라 해도 되고 그 집단에 있는 모든 먹이 사슬을 다 이어놓은 걸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먹이 사슬이라고 하면 되고 얘는 먹이 그물이다 이렇게 봐도 돼. 근데 지금은 그 얘기하는 것보다는 생태계 A는 굉장히 단조로운 먹이 그물을 갖는 거예요. 먹이 사슬이 한 줄인데 이게 전체 먹이 그물이래. 그럼 너무나 먹이 사슬이 단조로운 건데 먹이 그물이. 생태계 B는 그래도 다양성이 좀 높거든. 자, 그러면 여기 생태계가 좀 더 안정적인 생태계냐 여기가 안정적인 생태계냐? 얘가 안정적이죠. 왜냐? 만약에 무엇인가 화산이 폭발하든가 홍수가 나든가 이래가지고 급격한 환경이 변했대. 그러면 어떤 생명체는 잘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어떤 생명체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멸종됐어. 그럼 여기 집단, A 집단은 메뚜기가 멸종되는 순간에 모든 생태가 끝납니다. 왜? 메뚜기가 중간 단계인데 얘가 없어지면 개구리 다 죽어.
개구리가 없으면 뱀도 다 죽죠. 그럼 풀만 무성한 생태계로 변합니다. 근데 요 집단에서는 뭐 들쥐가 죽었다 칩시다. 자, 들쥐가 죽어도 먹이사슬 유지가 되죠. 들쥐 죽으면 올빼미는 죽겠네. 여기만 따진다면. 근데 들쥐가 죽는다고 해도 뱀은 들쥐 안 먹어도 토끼 먹을 수도 있어. 개구리 먹을 수도 있어. 죽진 않아요. 매도 물론 메뚜기를 들쥐가 먹어주고 이 들쥐 때문에 뱀이 약간이라도 줄어들 거야. 들쥐가 숫자가 아예 없어지면 뱀도 먹이를 많이 못 먹으니까 조금의 수는 줄어든다고. 그래도 멸종되진 않아요. 매도 마찬가지로 수가 줄어듭니다. 그럼 여기서 누구는 증가할까? 너는 여기서 증가하는 새끼랑 감소하는 새끼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 들쥐가 죽었어. 그럼 누가 증가해? 얘를 포식자로 생각하는 메뚜기의 수는 증가하겠죠. 여기서 문제야. 풀은 어떻게 돼? 자, 여기서는 다른 조건을 줘야 돼. 근데 증가할 수도 있고요. 감소할 수도 있어요. 왜? 들쥐가 일단 다 사망이야. 그럼 메뚜기가 급증하죠. 그럼 풀은 감소합니다. 메뚜기가 풀을 먹고 사니까. 그지? 근데 다른 조건은 또 누구냐? 뱀의 수가 줄죠. 얘가 죽었으니까. 그럼 뱀의 수가 줄면 당연히 토끼는 급증을 하는 거야. 토끼가 또 다 뜯어 먹으면 또 줄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얘도 줄어든다 생각해야 돼. 지금 관계에서도 줄어드는 게 맞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냐면 한 단계를 건너서 간다. 자, 이렇게 보면 돼. 가장 하위 단계가 생산자, 그 다음 1차 소비자, 그 다음 2차 소비자, 그 다음 3차, 뭐 4차, 여기까지만 볼게. 5차까지만 갑시다. 자, 근데 중간 단계인 3차가 멸종했어. 자, 얘가 멸종하는 순간 이렇게 단조로운 생태계는 얘는 당연히 뒤진다고. 죽어. 근데 2차 소비자는 어떻게 돼? 급증. 엄청 많아져.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엄청 줄어야지. 얘가 너무 많아지면 얘는 줄어요. 그럼 얘가 줄어드니까 얘는 어떻게 돼? 많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건너서 많아지고 적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건 너무 단조로울 경우고 이게 복잡할 경우에는 조금 유도리가 있게끔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개 더. 뱀은 그렇다면 몇 차 소비자야?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순차적으로 올라가면 돼. 그럼 뱀은 몇 차 소비자야? 자, 이게 애매하죠? 왜? 잘 봐야 돼. 여기 그림에서만 보는 거야. 풀이 누구니? 생산자입니다. 녹색 식물은 무조건 생산자예요. 그럼 생산자를 먹고 사는 토끼는 1차 소비자예요. 그리고 토끼를 먹고 사는 뱀은 2차 소비자지. 맞아. 근데 풀을 들쥐도 먹어요. 그럼 들쥐는 몇 차 소비자야? 들쥐는 1차 소비자입니다. 근데 이 들쥐를 또 먹고 사는 뱀이 그럼 들쥐 쪽에서도 보면 2차입니다. 단 여기가 문제야. 메뚜기가 풀을 먹어. 그럼 메뚜기는 1차 소비자가 됩니다. 여기 관계에선. 근데 메뚜기를 들쥐가 먹었네? 그럼 얘가 2차야. 그럼 이 들쥐를 얘가 먹으면 3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메뚜기 1차인데 개구리가 2차죠. 그럼 얘를 먹고 사는 뱀은 또다시 3차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에 있던 한 종을 몇 차 소비자냐라고 지정할 때는 그 먹이 그물과의 관계를 모두 다 봐야 돼. 그럼 뭐라고 우리는 확인해야 돼? 뱀은 2차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3차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말하면 돼. 자,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지만 여기 나왔으니까 그냥 이걸 배울게. 에너지 효율을 우리는 구할 줄을 이제 아셔야 돼요. 자, 에너지 효율은 일단 구하는 방법부터 알려줄게. 전 단계의 에너지의 총량분의 현 단계의 에너지의 총량 곱하기 100. 요렇게 하면 효율이 나와요. 자, 우리 먹이사슬이라고 본다면은 먹이사슬 피라미드라고 하잖아. 제일 하위 단계가 1차 소비자, 아니 생산자. 그 위에 단계가 1차 소비자, 그 다음이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가 제일 먹이사슬에 꼭지점이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값이 있어요. 감소하는 값도 있고 증가하는 값도 있어. 자, 일단 여기는 피라미드형 구조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값을 먼저 봅시다.
뭐가 감소할까? 뭐가?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감소해야 되는 거는 개체 수입니다. 야, 당연히 이 풀떼가리보다는 메뚜기가 적어야지. 야, 메뚜기보다 메뚜기가 뭐 한 5천 마리 있는데 뱀은 뭐 10,000마리야? 그럼 다 뒤지는 거야, 그냥 이 생태계는. 위로 올라갈수록 무조건 개체 수가 줄어요. 자, 그 다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총 에너지의 양도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야죠.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양도 생산자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제일 많아야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도 불러주냐면 생물량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원래는 표현이 달라요. 근데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그냥 같다고 생각해도 돼요. 에너지를 생물량이다, 또는 뭐 생체량이다, 생존량이다, 존나게 많아 이게. 근데 같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냥 요거 두 개도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적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반대 피라미드 구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생산자가 제일 적고 1차, 2차, 3차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값이 커지는 값이 있어. 그 첫 번째가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값이 첫 번째, 아까 저 위에 썼던 에너지 효율입니다. 에너지 효율은 위의 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점 많아져요. 두 번째, 뭐도 약간 커질까? 물론 이거는 무조건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개체 크기가 커져요. 지금도 보면 풀을 먹고 사는 메뚜기가 약간 풀보다 클 수밖에 없고, 메뚜기보다는 들자 크고, 들자보다 뱀이 크고, 뱀이 뭐 길다고 하더라도 매가 좀 더 크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 크기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단 먹이사슬 피라미드에 엮이지 않은 1차 소비자가 좀 있죠. 코끼리 같은 새끼들. 코끼리는 몇 차 소비자냐? 풀 먹고 살아요. 1차 소비자야. 근데 거대하지. 기린도 그렇고. 걔는 여기 먹이사슬 피라미드에 안 엮여 있어. 뭐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요거 구하는 방법까지만, 요거까지는 얘기를 해야겠다. 자, 일단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에서 현 단계인데, 봅시다. 맨 처음에 식물이 있거든? 요 식물은 누구에게부터 에너지를 얻어내냐? 태양으로부터 얻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10만이라는 에너지를 줬다 칩시다. 태양이 10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주면 이 식물이 갖게 되는 에너지를 계산해봤다? 1000 정도 됩니다. 근데 얘를 먹고 사는 이제 1차 소비자가 있겠죠? 1차 소비자의 에너지를 봤다? 100 정도 돼. 근데 얘를 먹고 사는 2차 소비자를 봤더니, 뭐 개체의 크기가 아마 좀 더 커질 겁니다. 2차 소비자의 에너지가 20 정도 되더래. 자, 그러면 내가 위에서 얘기한 거 잘 봐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양이 감소한댔죠? 위로 갈수록 감소야.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으로 갈수록 에너지의 크기의 절대값이 점점 줍니다. 근데 효율을 구해볼게요. 효율. 자, 식물의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구하냐? 에너지 효율은 항상 식물의 효율 구할 때 전 단계의 에너지 10만 분의 현 단계의 에너지 1000 곱하기 100, 이게 효율이에요. 그럼 식물은 약분 되면 1000분의 1000이네? 식물의 효율 몇 %짜리야? 쓰레기예요. 에너지 효율 쓰레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 너네, 우리 인간도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하냐? 밥 먹잖아. 그럼 너네 밥을 하루에 몇 시간 먹어? 몇 시간 먹는다는 것도 되게 이상한 질문이지. 그냥 우리 인간들 3끼 먹고 살잖아. 근데 요즘에 3끼 다 먹고 사는 사람이, 뭐 너네들은 많이 먹고 살지. 나는 3끼를 다 안 먹고 살아. 2끼만 먹어요. 2끼만. 근데 2끼를 먹을 때도 뭐 너네 내가 밥 먹는 거 뭐 본 적이 없겠지. 밥을 나는 군대에서 내가 식판으로 맞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 군대 쓰레기 같은 새끼들 밥을 늦게 먹는다고 식판을 때렸어. 나를 인격적 모독을 당했어. 키 이만한 새끼야. 아무튼 그래, 그 다음부터 내가 원래 밥을 진짜 천천히 먹었거든. 근데 그 다음부터 5분 만에 먹어요. 이게 습관이 잡혔어. 너무 빨리 먹어. 그러면 내가 하루에 2끼 먹잖아. 그럼 밥을 한 끼에 5분 만에 먹으면은 2끼 먹는데 얼마나 걸려? 10분이면 나는 살 수 있어. 밥 먹는 시간이. 근데 식물은 광합성을 몇 시간에 하냐? 해 떠 있는 내내 합니다. 그거 내내 몇 시간 광합성 해가지고 간신히 살아요.
그 얘기가 효율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 1차 소비자는 그럼 에너지 효율이 얼마냐? 전 단계 1000분의 현 단계 100 곱하기 100 몇 퍼? 10%로 떡상합니다.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전 단계가 100이고 현 단계가 20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20%. 결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효율은 굉장히 좋아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런 게 나오죠.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요 뱀이 토끼를 먹으면 뱀은 2차 소비자의 관점이 됩니다. 근데 뱀이 개구리를 먹다. 개구리 먹었다고 얘기한다면 그냥 3차예요. 얘를 먹어서 1차, 얘 2차, 얘 3차. 그럼 뱀의 입장에선 만약에 뭐 토끼랑 개구리를 질량을 똑같이 먹었다 칩시다. 둘 다 한 마리씩이 아니라 둘 다 100g씩 먹었대. 그럼 100g씩 먹었다면은 어디에서의 효율을 좀 더 좋게 볼까? 토끼 먹었을 때야? 개구리 먹었을 때야? 이 집단이 좀 더 안정적인 생태가 되기 위해선 토끼를 먹어줘야 됩니다.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 온 다음에 그 다음 바로 2차로 왔죠. 근데 단계를 거듭할수록 당연히 손실되는 에너지, 지가 써야 되는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3차 소비자로 오는 과정보다는 2차 소비자를 다이렉트로 가야 돼요. 그러면 결론, 우리 인간들이 뭘 먹어야 되는 거야? 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정적인 생태계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잡식동물이잖아.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풀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고기도 어떤 고기 먹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야? 에너지 효율적인 관점에서 쓰레기냐? 상위 영양 단계에 있는 걸 먹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풀을 좀 많이 먹고 사셔야 돼요. 자, 아무튼 이 정도 개념만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 내가 얘기한 게 240페이지랑 241쪽 다 얘기했어요. 241쪽 위에 나와 있지, 요게. 요거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피라미드형 구조를 갖는다는 뜻은 점점 값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게 에너지의 양, 생물 양, 개체 수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역피라미드형 구조 나오는 게 있었어. 그게 뭐였다고? 에너지 효율, 그 다음에 각각의 개체의 크기. 자, 그 다음 한 개만 더 한다면 생물 농축되는 정도도 점점 증가해요. 생물 농축이라는 것 자체가 중금속 같은 게 한번 체내에 유입되면 잘 안 나가. 거의 안 나갑니다. 그럼 위에 단계로 가면 갈수록 점점 걔네들을 농축하는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 밑에 어차피 오늘 지구과학 파트는 못 할 거고 뒤에 거만 하고 끝낼게. 생태계 평형 회복. 자, 보시면 원래 안정적인 피라미드 형태를 유지했거든. 근데 일시적으로 무엇인가 환경 때문에 1차 소비자가 급증을 했어. 자, 얘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얘네들을 먹고 사는 2차 소비자 입장에선 어떨까? 땡큐! 많아집니다. 근데 얘네가 먹는 생산자는 얘네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얘 입장에선 포식자는 되게 많아졌고 먹이는 없어요. 그럼 또다시 감소지. 그럼 얘가 감소했으니까 포식자도 감소하고 다시 밑에 애들도 증가해서 다시 평형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생태계 평형 과정이야. 자, 여기서 첫 번째,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 뭐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 과정은 맞아요. 근데 절대 회복되지 않는 값이 하나 있어. 맨 처음에 개체 수입니다. 이렇게 집단이 평형이 다시 되긴 하지만 여기 만약에 생산자가 500만 마리 있다 쳐봐. 이 과정을 끝내고도 생산자가 500만 마리가 있지 않다니까. 회복이 됐을 때의 개체 수는 처음과는 달라요. 하지만 그 집단의 평형은 맞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너네 다 배웠던 거야. 언제? 요번 시험 범위 할 때 생물 다양성이 왜 감소하냐? 불법 포획, 남획 이런 거 나오죠? 우리는 어떻게 유지시켜 줄 거냐? 생태 통로 설치한다. 국제적 합의한다. 너네 많이 외웠지? 람사르 해박 이런 거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된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생태계 파트, 거지 같은 파트 드디어 다 끝냈고, 다음 시간부터 지구학 파트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갑시다, 이제. 개념 완성 계속 가동합니다.